작은 문제를 제때 막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2025년 9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5년 경력의 네덜란드 위기 대응 전문가, 독일 재난관리국 책임자, 미국 국제 컨설턴트, 전 세계 위기 현장을 누빈 이들 20명이 최신 이론이 넘치는 뉴욕도, 제네바도 아닌 강원도 홍천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배우러 온 것은 놀랍게도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인의 삶 속에 전해져 내려온 단 10글자의 속담이었습니다. 서울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단언했습니다. 한국 속담은 수백 페이지 논문이 설명 못하는 위기의 본질을 단 10글자로 꿰뚫습니다. 단 3일 후 그들의 15년 경력이 한 줄 문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독일 전문가는 충격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 속담을 1930년대에 알았더라면 세계대전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 속담에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10글자가 어떻게 세계 최고 전문가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의 지혜가 세계를 정복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마크입니다. 제 직업은 위기 대응 컨설턴트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는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다녔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구호 작업 조율을 맡았고, 유럽의 대형 테러 사건 이후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IT 지진 현장에서는 국제 구호팀 간의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제 손에는 수십 권의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었고, 머릿속에는 수백 개의 사례 연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9월 한국의 강원도 홍천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최신 위기관리 세미나가 열리는 뉴욕이나 제네바가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한국의 시골 마을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초청장에 적힌 문구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500년 동안 검증된 지혜를 나눕니다. 500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 위기관리 이론은 기껏해야 100년 역사입니다. 그런데 500년? 홍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을회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나무로 만든 현판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지혜, 큰 해법.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전 세계에서 온 19명의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독일의 재난 전문가, 브라질의 청년 사업가, 미국의 SNS 마케터, 캐나다의 정치학 교수, 프랑스의 예술가, 이탈리아의 심리학 교수, 그리고 일본에서 온 유학생까지. 각자의 분야는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 속담이 대체 뭐길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까? 워크숍을 진행할 서울대 사회심리학 교수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파워포인트도 두꺼운 자료집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만 한 나무 팻말 5개를 꺼냈습니다. 각 팻말에는 한국 속담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이론들은 사건이 터진 후에 대응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한국 속담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것을 막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은 단 5개의 문장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5개의 문장이 제 인생을 바꾼다고요? 저는 이미 수천 페이지의 논문을 읽었고 수십 명의 석학들에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3일 후 저는 제 오만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속담이 공개되는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지식의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날 제가 만난 5개의 한국 속담과 그 말들이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완전히 뒤흔들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나무 팻말을 들어 올렸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호미와 가래? 이건 농사 도구 아닙니까? 저는 현대 위기 관리를 배우러 왔는데 농사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재난 전문가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호미는 작은 농기구입니다. 밭에 잡초가 막 돋아날 때 호미로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 2개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잡초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깊이 박히고 줄기가 굵어지고 결국에는 가래라는 큰 삽으로도 파내기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사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위기 관리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작은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즉시 대응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방치하고 미루고 눈 감아버리면 나중에는 엄청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도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시리아 난민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2011년 처음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을 때 국제사회가 즉각 개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초기 갈등 조정에 실패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결국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문제를 전 세계가 가래를 들고 10년 넘게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 온 재난 전문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속담을 유럽 정치인들이 1930년대에 알았더라면 제2차 세계대전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히틀러의 초기 침공을 막지 않았던 유럽의 유화 정책. 작은 불씨를 끌 기회를 놓치고 결국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든 그 실수. 한국의 속담 한 줄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다뤘던 위기 사례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IT 지진 복구 프로젝트에서 초기 건축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나중에 전체를 다시 지어야 했던 일, 유럽 테러 대응에서 초기 정보를 무시했다가 더 큰 피해를 낳았던 일, 기업 컨설팅에서 작은 조직 갈등을 방치했다가 회사 전체가 분열됐던 일,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기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 작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결국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속담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작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겁니다. 숙제를 미루지 마라. 사과는 바로 해라. 갈등은 쌓아두지 마라. 이 모든 교육의 뿌리에 이 속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SNS 마케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작은 고객 불만을 방치했다가 그것이 SNS에서 폭발적으로 퍼져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했던 일. 처음 불만이 제기됐을 때는 간단한 사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미루다가 결국 수억 원의 위기관리 비용을 쓰게 됐다고 했습니다. 호미와 가래. 이 단순한 농기구 비유가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됐습니다. 개인의 건강관리부터 국가의 외교 정책까지, 부부싸움에서 기업 경영까지, 환경 문제에서 경제 위기까지. 워크숍 첫날 점심시간, 저는 혼자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밭을 지나가는데 한 농부가 호미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잡초를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속담 하나가 내 15년 경력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가래만 들고 다녔다. 이제 호미를 배워야 한다. 첫 번째 속담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작을 때 해결하라. 리더는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워크숍 이틀째 아침, 교수님이 두 번째 팻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참가자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팻말을 응시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번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문장 속에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을요. 교수님의 설명이 시작됐습니다. 나무를 베려면 도끼로 여러 번 찍어야 합니다. 1번, 2번, 3번. 처음엔 나무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5번을 찍어도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찍으면 어느 순간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나무는 결국 쓰러집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실패에 대한 재정의였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온 청년 사업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3번의 창업에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시작도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듣는 순간 그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계속 찍어라. 그러면 결국 넘어간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은 3번 만에 포기했는데 아직 7번이나 더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것. 3번의 실패는 도끼질 3번이었을 뿐이라는 것.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번, 어떤 사람은 7번.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속담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종의 수학 공식이었습니다. 성공 지속적 시도. 실패 횟수는 변수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3번 실패하고 멈췄는데 그건 아직 7번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고. 그의 말에 여러 참가자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역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대학원 시절 논문이 3번 거절당했을 때 저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2번 실패했을 때 저는 제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독립 컨설턴트로 나섰을 때 처음 6달 동안 한 건의 계약도 따내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주변에 저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이 속담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그저 8번째 도끼질로 볼 수 있었다면?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하필 10번일까요? 왜 5번이나 20번이 아니라 10번일까요? 한 참가자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반드시 넘어간다는 확신이라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시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끈기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20번, 100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무가 넘어졌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 증거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정치학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 속담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격려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철학이었다고. 한국의 기적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은 많지만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설명은 바로 이 속담 하나일 수 있다고. 점심시간에 브라질 청년 사업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4번째 창업에 도전하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10번까지 갈 거라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실패는 횟수다. 그리고 횟수는 성공으로 가는 카운트다. 2번째 속담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포기는 선택이 아니다.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지속이다. 그리고 10번째 도끼질은 반드시 온다. 워크숍 이틀째 오후 3번째 속담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이 팻말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참가자들이 먼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저는 이 문장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성경 구절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이 속담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인과관계의 법칙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책임의 법칙이었습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수확이, 나쁜 씨앗을 뿌리면 잡초만 자랍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속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좋은 결과를 원하면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자신이 뿌린 씨앗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온 SNS 마케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그는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고 그의 게시물은 수천 번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경쟁 업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했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왔고 팔로워는 계속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비난했던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퍼뜨린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광고주들이 떠났습니다. 팔로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속담은 무섭게 정확했어요. 내가 뿌린 말이 결국 내 평판과 인생을 망쳤습니다. 회가 나니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담의 힘은 결과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담은 원인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남을 탓합니다. 운이 나빴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누군가 나를 모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뿌렸습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결과에만 집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클라이언트 탓, 환경 탓, 운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제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 성공한 프로젝트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저는 클라이언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팀원들과 솔직하게 소통했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만 고집했습니다. 팀원들의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어겼습니다. 문제를 미뤘습니다. 결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뿌린 씨앗의 당연한 수확이었습니다. 캐나다 정치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속담은 정치에도 적용된다고.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뿌리면 국민의 불신을 거둡니다. 혐오를 뿌리면 사회 분열을 거둡니다. 반대로 신뢰를 뿌리면 지지를 거둡니다. 협력을 뿌리면 발전을 거둡니다.
프랑스 예술가가 덧붙였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진정성을 뿌리면 감동을 거둡니다. 상업성만 뿌리면 공허함을 거둡니다. 이탈리아 심리학 교수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둡니다. 무관심을 뿌리면 외로움을 거둡니다. 용서를 뿌리면 화해를 거둡니다. 원망을 뿌리면 고통을 거둡니다.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미 나쁜 씨앗을 뿌린 사람은 포기해야 하냐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담의 진짜 힘은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뿌렸든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농사는 계절마다 다시 시작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SNS 마케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자신은 모든 걸 바꿨다고. SNS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만 나눴다고. 거짓 정보를 팩트 체크했다고. 자신이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사과했다고.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과는 내가 선택한 씨앗의 결과다. 남 탓할 시간에 오늘 뿌릴 씨앗을 고르자. 세 번째 속담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워크숍 마지막 날 오전 네 번째 속담이 공개되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과제를 주셨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함께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국제위기 대응 매뉴얼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독일 전문가는 유럽식 접근법을 주장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마케터는 SNS 활용 전략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라질 사업가는 실용성이 중요하다며 복잡한 이론은 빼자고 했습니다. 캐나다 정치학 교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의견만 쏟아냈을 뿐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의견 충돌만 심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회의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팻말을 꺼내 들으셨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순간 회관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뭘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배를 산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사공은 배를 젓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사공이 있을 때는 배가 강을 따라 순조롭게 갑니다. 하지만 사공이 둘, 셋, 1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습니다.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돕니다. 심지어 강을 벗어나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조직의 실패 공식이었습니다. 저는 IT 지진 복구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이 수십 개나 모였습니다. UN, 적십자, 각국 정부, NGO들 모두가 선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도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가 자기 방식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구호물자가 한쪽에는 넘치고 다른 쪽에는 부족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생기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됐습니다. 캐나다 정치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혼선입니다.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민주주의와 혼선을 혼동합니다. 모두가 의견을 내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지휘하려고 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입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물론 민주적 의견 수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한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심리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팀에서 리더가 불분명할 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지는지 모르니까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명확한 리더가 있을 때 구성원들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컨설팅했던 기업들을 떠올렸습니다. 성공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프로젝트 리더가 있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지휘하려 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라는 뜻이냐고.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의견은 모두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한 명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합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일본 유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합의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결정이 너무 늦어진다고. 모두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친다고. 브라질 청년도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세 번째 창업 실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공동 창업자 3명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려 했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3명이 다 동의해야 했다고. 결국 빠른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쳤다고. 교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리더를 선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했고 독일 전문가가 리더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리더가 각자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면 리더가 조정했습니다. 30분 만에 기본 틀이 잡혔습니다. 1시간 만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명확한 사공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본 수많은 실패 프로젝트들. 그 대부분이 이 속담으로 설명됐습니다. 사공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가 선장이 되려고 했습니다. 결국 배는 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더십은 독재가 아니다. 리더십은 책임이다. 누군가는 배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네 번째 속담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명확했습니다. 의견은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결정은 하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워크숍 마지막 날 오후 5번째이자 마지막 속담의 시간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팻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사흘간 우리는 4개의 속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저는 처음에 이 속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슬, 서말, 꿰다. 단어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전체 의미가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서말은 약 18리터 정도의 부피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하나하나는 모두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하지만 그냥 자루에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멩이 더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슬들을 실로 꿰어 목걸이로 만들면 그제야 보배가 됩니다. 이건 재능과 실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참가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온 예술가가 손을 들고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작품을 만들었지만 공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가이자 조각가인 그는 지난 20년 동안
수백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업실은 그의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림, 조각, 설치 미술.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갤러리에 작품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판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 속담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도 자신만 알고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업실 가득한 작품들은 꿰지 않은 구슬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고백이 우리 모두를 움직였습니다. 한 한국인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으며 실행을 배운다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시험 공부를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고.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 제안서가 수십 개 있습니다. 쓰다만 논문이 여러 편 있습니다. 언젠가 하려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꿰지 않은 구슬이었습니다. 미국 SNS 마케터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멋진 캠페인 아이디어가 수십 개 있었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사이 경쟁사들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먼저 실행해서 성공했다고. 브라질 청년이 덧붙였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6개월 동안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지만 완벽한 계획서를 만드는 동안 시장은 변했고 기회는 사라졌다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빠른 실행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합니다. 시장에 내놓고 피드백을 받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이걸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꿰는 행위입니다. 아이디어라는 구슬을 실행이라는 실로 꿰어서 현실이라는 목걸이로 만드는 겁니다. 캐나다 정치학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 속담 하나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한다고. 1960년대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있는 것으로 일단 시작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일단 꿰었다고. 그리고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개선했다고. 독일 재난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면 사람들이 죽는다고. 70% 계획으로 일단 시작하고 현장에서 조정하는 게 낫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주의는 때로 실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완벽한 구슬을 만들려다가 영원히 꿰지 못한다는 것을. 프랑스 예술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작은 전시회라도 열겠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비판받을 수 있어도 일단 세상에 내놓겠다고. 구슬을 꿰겠다고. 참가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능은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아이디어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구슬은 꿰어져야 비로소 보배가 된다. 5번째 속담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완벽함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당장 시작하라. 꿰라. 그러면 보배가 된다. 워크숍 마지막 날 저녁 교수님이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회관 밖 마을 광장에 긴 나무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작은 나무 팻말과 조각칼이 주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여러분이 배운 5개의 속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속담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속담을 나무 팻말에 새겨 이 벽에 걸라고. 이 벽은 앞으로 이 마을의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5개 모두 제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아 팻말에 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칼로 나무를 깎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한글로, 누군가는 자기 나라 언어로 속담을 새겼습니다. 저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속담이 제 15년 경력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래만 들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호미를 배워야 합니다. 독일 재난 전문가는 같은 속담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팻말에는 독일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 속담을 독일로 가져가서 모든 정책 위반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브라질 청년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새겼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팻말을 자기 사무실 벽에 걸 거라고. 4번째 창업에 도전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일본 유학생도 같은 속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일본어로 정성껏 새겼습니다. 3번 실패하고 멈췄던 자신에게 아직 7번이 남았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국 SNS 마케터는 뿌린 대로 거둔다를 새겼습니다. 그의 팻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는 이 속담을 자기 SNS 프로필 사진으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보면서 오늘 어떤 씨앗을 뿌릴지 생각하겠다고. 캐나다 정치학 교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속담을 자기 대학 강의실에 걸 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가르치는데 이보다 좋은 문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예술가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를 새겼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작업실에 숨겨뒀던 작품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제 그는 그 구슬들을 꿰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심리학 교수는 5개를 모두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팻말에 5줄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택할 수 없다고. 5개 모두 인간 심리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촛불을 켜주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우리는 계속 나무를 깎았습니다. 조각칼이 나무를 깎는 소리,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한숨과 웃음소리.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나둘 작업을 마친 참가자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팻말을 들고 나무 벽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는 작은 고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팻말이 걸렸습니다. 한글로 쓰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2번째는 독일어, 3번째는 포르투갈어, 4번째는 영어, 5번째는 일본어. 벽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속담이 여러 언어로 반복됐습니다. 다른 속담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속담이 3개의 언어로 한국의 마을 벽을 채워갔습니다. 제가 제 팻말을 걸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어로 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를 벽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나무 팻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다짐이었습니다. 이건 제 변화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팻말을 거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마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팻말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벽은 어느새 전 세계 20개국 언어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각기 다른 언어로 쓰였지만 모두 같은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속담이 세계의 벽을 채웠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벽을 보러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거라고. 그들은 이 팻말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거라고. 그리고 변화할 용기를 얻을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소박한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벽 앞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계속 벽을 바라봤습니다.
촛불에 비친 팻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건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변화하러 온 거였다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벽. 어둠 속에서도 그 벽에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 벽 위에 제 다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네덜란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5개의 속담이, 5개의 팻말이 영원히 걸려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는 이제 제 인생의 벽을 채울 것입니다. 워크숍 마지막 밤, 촛불이 꺼지고 모두가 숙소로 돌아가려 할 때 교수님이 우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관으로 모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흘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단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와 같은 높이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한국 속담이 이토록 강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심리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담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사고를 바꾸고 사회를 지키는 집단의 무의식입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이 무게감 있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심리학에서 집단 무의식이란 한 사회가 공유하는 깊은 차원의 생각과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라고. 한국 속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속담들을 듣고 자랍니다. 부모가, 선생님이, 할머니가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말들이 아이들의 무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초기에 해결하려 합니다.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속 시도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낍니다. 무의식적으로 인과관계를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라 본능이라고. 그래서 강력한 거라고. 독일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서양의 위기관리 이론은 복잡합니다. 수백 페이지의 매뉴얼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속담은 한 줄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캐나다 교수가 정치적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문화적 기반이라고. 속담으로 전해진 지혜가 사회적 자본이 됐다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브라질 청년은 자신의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브라질에도 속담이 있지만 한국만큼 일상에 깊이 스며들지는 못했다고. 그 차이가 결국 사회 전체의 차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미국 마케터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끈기 있는 도전, 책임감 있는 경영. 이 모든 게 사실은 속담에서 나온 거라고. 기업 문화의 뿌리에 속담이 있다고. 프랑스 예술가는 감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속담은 시와 같다고. 짧지만 깊고 단순하지만 무한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서 예술이라고. 각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한국 속담을 분석했습니다.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한국 속담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속담은 한국인의 철학이자 이제는 인류의 지혜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담들은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생존의 지혜라고. 전쟁과 가난, 외침과 분단을 겪으면서도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지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 지혜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계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위기 관리, 지속 가능성, 리더십, 개인의 성장. 이 모든 문제에 한국 속담이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워크숍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지혜를 세계와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전달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러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사명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속담들을 자기 대학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한국 속담을 사례로 사용하겠다고. 독일 전문가도 약속했습니다. 위기관리 매뉴얼 첫 페이지에 이 속담들을 넣겠다고. 하나둘 참가자들이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자기 분야로 이 지혜를 가져가겠다고. 전파하겠다고. 가르치겠다고. 회가 나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흥분과 결의만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이 회관을 떠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전달자라고. 한국의 지혜를 세계에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감사였고 다짐이었고 출발의 신호였습니다. 밖에서는 벽에 걸린 팻말들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속담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홍천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사흘 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지혜를 나눈 동료가 됐습니다. 독일 전문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와 같은 다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 청년은 포옹을 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네 번째 창업 소식을 꼭 전하겠다고. 미국 마케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 뒷면에 손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무 벽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새긴 팻말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그 마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 도시와 마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만들어낸 지혜. 그 지혜가 이제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각자 다른 비행기를 탔습니다. 독일로, 브라질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프랑스로, 이탈리아로, 일본으로.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5개의 속담, 10글자 남짓한 문장들. 하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온 뒤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위기관리 컨설팅 자료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매뉴얼 첫 페이지에 5개의 한국 속담을 넣었습니다. 고객사 미팅에서 이 속담들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속담이 왜 위기관리와 관련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홍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들도 깨달았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몇 달 후 독일 전문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재난관리회의에서 한국 속담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 가져갔다고. 브라질 청년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그는 4번째 창업을 시작했다고. 이번엔 다르다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을 회사 슬로건으로 삼았다고.
직원들도 이 정신으로 뭉쳤다고. 미국 마케터는 SNS에 한국 속담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하나씩 속담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팔로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프랑스 예술가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에 첫 전시였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꿰어진 구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에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가 자신을 작업실 밖으로 끌어냈다고. 한국 속담은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으로, 남미로, 북미로, 아시아 전역으로. 회의실에서, 교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이 짧은 문장들을 읽고 공감하고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홍천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나무 벽 앞에 작은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벽에는 우리가 걸었던 팻말 외에도 수백 개의 새로운 팻말들이 추가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속담을 새겨 걸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 지혜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제가 걸었던 팻말을 찾았습니다. 네덜란드어로 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나무가 바래고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 옆에 새로운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쓰인 같은 속담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언어로 쓰인 것도 있었습니다. 같은 지혜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속담 워크숍 요청이 들어온다고. 내년엔 미국에서, 내후년엔 유럽에서 열 계획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지혜의 전파라는 것을. 한국이 세계에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10글자 남짓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가 있었습니다. 삶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담은 오래된 말이 아닙니다. 속담은 오늘의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짧은 인생 설명서입니다. 속담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홍천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그리고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속담이 마음에 새겨지셨나요? 그 속담이 여러분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까요? 작은 지혜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국 속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